그날 저녁 리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가 좋아하는 팟타이를 2팩 샀어요. 서울 성북구의 그 낡은 집, 11년 동안 둘이 함께 살아온 곳이죠. 테라스가 있는 그 집은 유진이가 항상 꿈꿔왔던 공간이었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어요. 피곤한 몸으로 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완전한 고요함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죽인 듯한 압박감 있는 침묵이었어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준호의 등골이 살짝 서늘해졌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고 유진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 위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3층 테라스 쪽에서요. 그 소리는 작았지만 친밀함이 묻어나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준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오르며 테라스 문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준호의 시야에 유진이가 박태영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태영은 이웃집에서 자유롭게 공사일을 하는 남자예요. 준호가 믿었던 사람, 몇 번 집수리를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유진이의 손이 태영의 등을 감싸고 태영의 입술이 유진이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키스, 친밀한 몸짓이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영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아, 이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이 법대로 재산을 나눠줄 거라고 확신해. 이 증거로 우리는 반을 챙길 수 있어. 계획은 다 세웠어. 유진이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태영아. 준호는 그런 타입이야.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처리할 거야.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배신이 아니었어요. 재정적인 함정, 계획된 속임수였어요. 11년 동안 쌓은 재산의 반을 노리는 거였어요. 준호는 법의학 감사원으로서 이런 사기를 수없이 봐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자신의 삶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먼저 들었어요. 그는 정보를 통제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테라스 문 근처에 서서 유진이가 안전을 이유로 설치해달라고 했던 자물쇠를 만졌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조용히 자물쇠를 채웠어요. 클릭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요. 테라스에 갇힌 그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바람 소리와 웃음소리에 묻혀 있을 테니까요. 준호는 계단을 내려오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그의 발걸음이 조용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 주 전기 스위치를 찾았어요. 전체를 끊지 않고 위층과 테라스만 담당하는 보조 스위치를 골랐어요. 손으로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며 정확한 걸 확인했어요. 스위치를 내리자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멈췄어요. 불이 꺼지고 소음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당황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어떻게 된 일인지 중얼거릴 테죠. 준호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가슴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층으로 올라와 자신의 노트북을 켰어요. 재정 계좌를 관리하는 건 항상 그의 몫이었어요. 유진이는 그걸 싫어하지 않았고 준호가 모든 비밀번호를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은행 명세서, 투자 기록,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개인 암호화 드라이브로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유진이의 최근 지출 내역이 눈에 띄었어요. 태영과 관련된 듯한 작은 금액들, 호텔이나 레스토랑 요금이었어요. 준호의 입술이 굳어졌지만 그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모든 게 끝나자 노트북을 닫고 주방 테이블에 자신의 휴대폰과 팟타이 팩을 놓아뒀어요.
아무 메모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차 키를 쥐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며 그는 집을 떠났어요. 거리가 멀어지며 테라스에서 들려올 소리를 상상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당황한 목소리. 하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앞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차를 몰아 서울을 벗어났어요. 밤길이 깊어지며 고속도로가 이어졌어요. 4시간이 지났을 무렵 피곤이 몰려오자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로 들어섰어요. 길가에 낡은 모텔 간판이 보였어요. 푸른 하늘 모텔이라고 적힌 그곳, 오래된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준호는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서 중년 남자가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방 있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 단위로 하실 건가요? 라고 했어요. 준호는 네, 일주일로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며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열쇠를 받아 방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침대와 오래된 TV가 보였어요. 그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끄고 세상과 연결을 끊었어요. 이제 혼자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았어요. 법의학 감사원으로서의 경험이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됐어요. 먼저 재정 기록부터 시작했어요. 복사해온 은행 명세서를 열어보니 수많은 거래 내역이 화면을 채웠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필터를 걸었어요. 유진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어요. 곧 이상한 패턴이 드러났어요. 유진이의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의 결제, 그곳이 태영의 아파트 근처였어요. 이게 뭐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엑셀 시트를 만들었어요. 열을 나누어 날짜, 시간, 장소, 금액을 적어 넣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록들, 주말 오후에 반복되는 카페 방문이었어요. 그 다음은 호텔 비용이었어요. 유진이가 업무 훈련 때문에라고 했던 출장들, 하지만 위치가 서울 근교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고급 바에서의 청구서도 나왔어요. 칵테일 2잔, 디저트 하나. 준호의 눈이 좁아지며 각 항목을 표시했어요. 총액을 계산하니 수백만 원이 넘었어요. 그의 입술이 다물어졌어요. 이 돈은 공동재산에서 나간 거였어요. 다음으로 통신 기록을 확인했어요. 가족 요금제의 전체 로그를 다운로드해 놓았어요. 유진이의 번호와 태영의 번호를 검색하니 메시지와 통화 횟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루에 수십 번,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도요. 준호가 집에서 잠든 새벽에 유진이가 태영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밤 생각나. 같은 짧은 메시지들. 통화 시간은 평균 20분, 주로 낮 시간대였어요. 준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최소 3개월, 아니 더 길 수도 있었어요. 그는 엑셀에 또 다른 시트를 추가했어요. 날짜별 연락 횟수를 그래프로 그렸어요. 선이 치솟는 모양을 보니 관계가 깊어진 시점이 명확했어요. 유진이가 태영의 공사 현장을 방문한 날부터 시작됐어요. 준호는 화면을 보며 손을 주먹 쥐었어요. 배신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누르고 계속 분석했어요. 이 데이터가 증거가 될 거예요. 태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공공기록 사이트에 접속해 태영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내역이 나왔어요. 태영의 건설회사는 소규모 자유계약자였어요. 하지만 최근 공사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웹사이트를 열어보니 빈 껍데기뿐이었어요. 업데이트된 지 2년이 넘었고 연락처만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신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태영의 부채를 봤어요. 카드 대금 연체, 은행 대출 미납.
건설 관련 공사비 미지급 소송도 몇 건 있었어요. 이 자식이,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태영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최근에 새 차를 산 기록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 준호의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유진이의 지출과 연결될지도 몰라요. 그는 스크린샷을 찍어 파일에 저장했어요. 태영의 과거 주소지 변동도 확인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아파트, 그곳이 유진이와 만난 장소일 거예요. 준호는 선불폰을 꺼내 장미정의 번호를 눌렀어요. 태영의 전처, 온라인으로 찾은 연락처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준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영 씨와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미정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또요? 태영이 때문에 연락 오는 분들 많아요. 무슨 일인데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아내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을 노리는 계획까지. 미정이 웃음 섞인 한숨을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태영이는 항상 그래요. 결혼한 여자나 관계 있는 여자를 노려요. 감정적으로 파고들어서 돈을 끌어내요. 저도 이혼할 때 재산반을 잃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데 능숙해요. 준호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이 계속했어요.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해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러다 관계가 깊어지면 돈 문제를 꺼내요. 투자나 사업 핑계로. 제 경우엔 집을 팔아야 했어요. 대화가 30분 넘게 이어졌어요. 미정이 증언할 의사를 밝혔어요.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준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준호는 노트북으로 변호사 검색을 했어요. 가족법 전문 한지은 변호사, 평판이 좋았어요. 이메일을 작성하며 상황을 간략히 적었어요. 이혼 소송 상담 부탁드립니다. 증거 자료 첨부, 파일을 붙여보내고 확인 메일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법률 사이트를 뒤지며 이혼법을 공부했어요. 재산분할 규정, 외도 증거의 역할, 공동재산에서 외도 비용이 나간 증거가 중요했어요. 준호는 메모를 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돌아가면 바로 소송 준비해요. 그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그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모텔방에서 보낸 그 시간 동안 준호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어요. 한지은 변호사가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서울로 오세요. 자료를 검토했어요. 강력한 케이스예요. 준호는 짐을 챙겨 차에 실었어요. 지방 도로를 달리며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산맥이 흐려 보였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가는 길에 집중돼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 성북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이 보였어요.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소리에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이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준호야, 어디 있었어? 일주일 내내 연락도 안 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코트를 벗으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준비할 게 많았어. 이제 왔으니까 이야기하자.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유진이가 따라 앉으며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피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테라스에서 그건 실수였어. 미안해, 준호야. 한 번뿐이었어.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실수는 잊어버린 생일이나 늦은 귀가야. 네가 한 건 선택이야. 여러 달 동안 반복된 선택. 유진이가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태영이가 그냥 위로해준 것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그녀의 손이 떨리며 준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메리디안 카페.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강남바 2번. 공동계좌에서 나간 호텔 비용. 태영에 대해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알아. 그의 전처장미정이 말해줬어. 태영은 항상 이런 식이야. 유부녀를 노리고 재산을 노려.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그녀가 더듬거렸어요. 준호는 엑셀 시트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통화 기록, 메시지 횟수. 네가 잠든 척할 때도 연락했어. 이건 구조화된 배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준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유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우린 이혼할 거야. 이건 협상이 아니야. 유진이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준호야, 제발. 11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건 너야. 공정한 분할로 하자. 50대 50. 하지만 외도에 쓴 돈은 빼고 그는 변호사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내일부터 시작해. 테라스 문 잠근 거, 전기 끄는 거, 그건 내가 한 거야. 네가 갇힌 기분 느껴봐. 내가 느꼈던 배신감만큼은 아니겠지만 유진이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준호는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밤, 집 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유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눈을 감고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태영이었어요. 이준호 씨? 박태영입니다.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 좀 해요.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교활했어요. 준호는 미정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전화로는 안 돼. 연락하지 마. 그는 바로 끊었어요. 하지만 오후에 집 앞마당에서 태영이 나타났어요. 검은 재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준호 씨, 잠깐만요. 오해가 있어요. 태영이 손을 들며 다가왔어요. 준호는 문을 열고 나와 마주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오해? 내 빚, 카드 대금 연체, 건설 공사 미납. 다 알아. 태영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팔짱을 끼고 계속했어요. 장미정 씨가 말해줬어. 내 패턴, 유부녀를 노리는 습관, 재산을 노리는 계획. 태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이 집 팔 거야. 네가 노리던 테라스 있는 집. 이제 네가 내 이웃이 될 필요 없어. 내 안의 사람도. 태영이 주춤 물러났어요. 준호 씨, 진정해요. 유진이와는. 준호가 말을 잘랐어요. 한 번 더 나타나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야. 사라져.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태영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마당 잔디가 그의 발소리에 바렸어요. 준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그는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끝낼 때였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회의가 열렸어요. 한지은 변호사가 준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혼자 왔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증거를 제출하세요. 준호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GPS 로그, 은행 명세서, 시간대별 기록. 공동재산에서 외도 비용이 나갔어요. 카페, 호텔, 바, 총 500만 원. 변호사가 설명하며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맞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하겠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네, 분할은 공정하게. 하지만 그 비용은 제외. 유진이가 동의했어요. 집은 팔아요. 반씩 나누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서류에 서명하며 준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11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나온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유진이가 이미 짐을 챙겨나간 후였어요. 그녀의 옷장문이 열려있고 옷들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주방 테이블 위에 열쇠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잘 지내. 짧은 글씨가 그녀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쪽지를 구겨버렸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그는 깊이 숨을 쉬며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며 집안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변호사 한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류가 다 처리됐어요. 이혼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씨, 이건 제가 본 가장 성숙한 이혼 케이스예요.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증거로 풀어가다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성북구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유진이가 떠난 집, 이제 그의 공간이 됐어요. 그는 일어나 테라스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과거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때예요. 유진이가 떠난 지 한 달쯤 됐어요. 준호는 집을 정리하며 그녀의 물건을 박스에 넣었어요. 책장 위에 있던 결혼 사진을 내려놓고 테라스 난간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친구 민준이었어요. 야, 준호야. 소식 들었어? 그 박태영과이 완전 망했대. 민준의 목소리가 흥분됐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민준이 설명했어요. 건설 사기 때문에 조사받고 있어. 빚이 산더미래. 회사 파산 신청했대. 네가 말한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걸린 것 같아. 준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렇구나. 그는 대답하며 창밖을 봤어요. 태영의 아파트 불이 꺼져 있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자유계약 건설업자, 공사비 횡령 혐의로 구속. 태영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 수갑찬 손. 준호는 기사를 읽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이게 업보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태영의 전처미정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영 소식 들었어요? 드디어 재발림이 끝나네요. 준호가 답장했어요. 네,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알게 된 패턴, 그게 태영을 무너뜨린 열쇠였어요. 준호는 창문을 닫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준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기존 직장에서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기업 회계 감사, 숫자만 다루는 일.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배신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는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어요. 법의학 감사원, 이혼 전문,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날 새 회사 대표가 물었어요. 왜 이 분야로 오시나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개인적 경험 때문이에요. 재정 배신을 당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게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첫 출근 날,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클라이언트 파일을 열었어요. 비슷한 사연의 여자, 2년 전 1월 5일,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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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남편의 외도로 재산을 잃을 뻔한 경우 그는 은행 기록을 분석하며 패턴을 찾았어요. 여기에요. 숨긴 계좌. 클라이언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준호 씨.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그는 테라스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 아픔이 이제 힘으로 변했어요. 동료들이 칭찬했어요. 준호 형, 정말 프로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계속 일했어요. 주말에는 GIM에 가서 운동했어요. 땀이 흘러내리며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었어요. 준호야, 이제 자유야. 민준이 맥주를 따며 말했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응, 새 시작이야.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어요. 준호가 법원 근처 카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맞은편 테이블에 여자가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안경을 쓴 모습. 그녀가 커피를 주문하며 시선이 마주쳤어요. 실례지만 이혼 전문 감사원이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사라예요. 가족법 변호사예요. 당신 케이스 들었어요? 한지은 씨가 추천했어요. 사라는 미소 지으며 앉았어요.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준호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저도요.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해졌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는 눈이 반짝이며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첫 데이트는 한강 산책이었어요. 바람이 불며 사라가 손을 잡았어요. 중실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과거에서 배웠어요. 관계가 천천히 깊어졌어요. 주말에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며 웃었어요. 사라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준호야, 너랑 있으면 안심돼. 그녀가 속삭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준호와 사라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그날, 테라스 같은 야외 정원에서 사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준호야, 영원히 함께할게. 그녀가 맹세했어요. 준호가 반지를 끼우며 대답했어요. 나도야. 진심으로. 결혼 후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테라스가 있는 집,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추억으로 채울 거예요. 사라는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 딸이야. 그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는 안아주며 키스했어요. 딸이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준호는 아이를 안았어요.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우리 지은이, 사라가 지었어요. 가족이 된 그 순간 준호는 테라스에서의 배신을 떠올렸어요. 그 아픔이 이제 문이 됐어요.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문. 그는 아이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숫자와 진실로 지킬게.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미래의 건설자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